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온 정용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남원센터하고 제 유튜브 보셨죠? 예. 연초에 사실은 이렇게 생육기별로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났던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앞뒤가 없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또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나중에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확실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만 보시는 것 같아요. 대면 그러시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옥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올 1년 동안 제가 이제 짧게 유튜브로 만났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올해 복숭아 작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순서로 이야기할 거고요. 저는 제일 많이 이야기할 거는 재배 환경 이해예요. 재배 환경 이해에서 사실 우리 재배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요.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쓴 시입니다. 혹시 그 인쇄본 있잖아요. 예. 한번 화면에 잘 보이나? 인쇄본에서 잘 보이나?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은 복숭아 사랑입니다. 복숭아 사랑. 긴 겨울을 앞에서 유공간은 막아두고 관수 모터 물도 빼고 가지에 빈 봉지 다 모아 겨울을 기도해야지. 복숭아 나무 행복하라고. 여러분 이거 다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네요. 다 못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남원은 저 위쪽 지방보다는 훨씬 이 농사짓기 더 쉬우신 거예요. 아니 쉽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그 유도리가 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강원도는 어땠을까요? 이거 안 해, 이런 작업을 안 하면 유구간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출된 부분 다 막아야 되잖아요. 예. 노출된 부분 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묻었는 거 바깥으로 나오는 그 배수되는 그 부분도 다 틀어막아야 되고죠. 이유는 아시죠? 바람 들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바람 들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바람이 들어보면 뿌리가 다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아마 10월 한 중순쯤 되면 벌써 했을 것 같고,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오늘이 12월 5일인데 11월 달까지는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을 건데,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안 하셔도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평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기온, 평균 온도,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역도 벌써 영하, 좀 극단적으로 표현, 영하 10도 나무가 느낀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아직 영하 10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체감온도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체감온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평균 기온 10도,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식물은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초상온도 아시죠? 초상온도. 설이 내리는 초상온도. 거기는 우리 남원센터 그 기상 데이터 한번 보세요. 초상온도 그게 있다면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저희도 옥천 같은 경우는 11월 한 중순쯤에요. 마이너스 8도까지 떨어졌어요. 저희들 옥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그 기상대에서 마이너스 8도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고지라든지 더 추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 10도 우리 복숭아나무 벌써 느꼈어요. 벌써.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10도 뚝 떨어지면 우리 사람도 돼요. 다 감기 들고 그러잖아요. 감기 금방 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복숭아 나무도 그래서 이 공간 틀어박지 않았으면 좀 그럴 것 같고 관수 모터는 다 물을 빼셨을라나요? 이거 네. 한번 빼면 모터가 터지니까 그죠? 당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다 보니까 나무도 아직도 빈 봉지가 있는 과원이 있더라고요.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왜 잘했다고 이야기 제가 드릴까요? 아, 누구는 이거 어차피 경쟁이니까요. 네. 누군가는 웃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지 지금까지 남겨뒀다라는 말은 그 과원 병해충 방제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벌써 내년 농사를 위해서 석회 보르도에 벌써 2번은 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66시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일찍이는 48시기나 46시기나 이런 거 벌써 치셨을 텐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봉지 두고도 칠 수는 있긴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 효과가 반도 안 될걸요? 왜냐면 그 봉지 이렇게 쌓여있는 그 사이 빈틈 사이에 이 해충알이라든지 뭐 이런 병균이 있다는데 거기에 석회 보르도액이 맞을 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는 유공간 모터 이 빈봉지 요것만 잘 처리를 해도 우리 월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숭아 행복하게 월동하는 데 있어서 거의 8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앞에는요 우리 본래 동향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복숭아 행복했을까? 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들 올해 강수량이 평균보다 좀 많았다고 생각되세요? 적었다고 생각되세요? 많았습니다. 중이었다고 봐요. 많은 게 아니라 대충했다. 네 맞아요. 결코 평균보다 그렇게 뭐 월등하게 많았던 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그때는 진짜로 비 많이 왔어요. 네, 그때는 비 오는 날도 많았고 엄청나게 많이 비도 오고 그랬는데 원래 전체 비 양은 그때 못지않게 온 것 같은데 근데 강수 일수는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집중됐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저희가 옥천 지역 복숭아인데 이틀 동안 내린 그 양이 그때까지 내린 양의 50%가 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왔다, 일조가 부족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원래는 또 좀 다른 양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비가 며칠 사이에 비가 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유공간 묻어봐야 유공간에 물이 유공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어떤 그 타이밍보다 이 과원에 물이 고이는 타이밍이 더 빨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같은 밭이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완전히 둥둥 이거 뭐 보이시죠? 복숭아 나무하고 이 가지가 요게 생육기 전정이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따놨던 그런 게 비가 갑자기 확 오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냐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수구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과원이 결코 배수가 안 되는 과원이 아니에요. 유공간이 없는 과원이 아니고 유공간이 있고 배수도 잘 되는데 이런 그 우리 잔존물들이 전정이라든지 적과했던 그런 것들이 배수구로 막아버립니다. 그 완전히 이 복숭아 밭이 아니고 호수 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과, 배, 포도 뭐 저는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기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잠기고도 하루 이렇게 지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복숭아 이렇게 잠기고 하루 넘기는 과원은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든 물을 빼요. 물을 빼시는데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잠겨 있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진짜 다른 과수하고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포도는 멀쩡해요. 뭐 낙과 없는 거고요. 물론 당도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모습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복숭아는 어떠냐면 외형적으로 바뀌어요.
외형적으로 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수학적 낙과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죠. 수학적 낙과 이루어지고 또 나무가 시들어요. 나무가 비가 왔는데 왜 나무가 시들어요? 왜 나무가 시들어요? 나무가 시들어요. 그만큼 이제 뿌리가 그만큼 다른 과수에 비해서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래는 이런 양상을 예전에 보이지 못,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양상을 보여줄 거예요. 내년에는 어떨 거예요? 내년에 뭐 없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2020년도에 비 많이 와가지고 1조 부족했던 거 이야기고 2021년도, 22년도는 진짜 좋았어요. 그죠? 복숭아 당도 끝내줬잖아요. 네. 재배하기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보면 온도가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고 비도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 그 괜찮은 듯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또 갑자기 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잔존물들을 잘 정리하시고 명급회수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안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안 만드신 분들은 원래 전반적으로 보면 복숭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니었어요. 뭐 일조가 부족했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왔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상 변화의 그 양상들이 해마다 이렇게 바뀐다 하는 이런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 이건 어떠세요? 이건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초생이 있는 거하고 초생이 없는 거. 기왕에 이제 원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왔잖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초생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이렇게 청경 재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초생 우리 대부분 다 초생 재배 하시잖아요, 그죠? 초생이 있는 게 좋을까? 어떻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풀이 있는 게 좋죠. 풀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생이라고 하면 풀 키워가지고 제일 큰 목적이 뭐였어요? 초생 재배하는 제일 큰 목적이 여러분들 응애 방지하려고 했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거 맞죠, 그죠? 응애 방지하려고 했던 그 부분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표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침식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그 극단적인 그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초생이. 이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 초생 해야 된다. 초생 재배해야 되고 그러면 초생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기상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초생이 이렇게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아무래도 짧은 게 좋겠잖아요. 왜냐면 명급회수가 잘 되게 하고 그러면 언제는 풀이 좀 커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언제? 없어요? 우리 복숭아 생육기 동안에 초생이 좀 길게 자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기가 없을까요? 적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초상온도 이야기했잖아요. 초상온도가 벌써 마이너스 10도까지 우리 복숭아는 느꼈다. 이 초상온도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과학원의 초상온도와 이 과학원의 초상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초상온도가 최고로 높을 때 있잖아요. 기상 관측하는 초상온도하고 우리 과원의 초상온도는 좀 달라요. 우리 과원은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데 초상온도 최고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기상이 만약에 30도,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갈 때 몇 도나 올라갈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초상온도.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여기 뿌리들, 우리 복숭아 뿌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전부 다 새로운 뿌리들은 전부 다 위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로 뜨거울 그 시점에는 너무 작게 갖고는 안 돼. 이거 조금 있어야 돼. 그럼 최고로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수학기잖아요. 수학기. 수학기에는
근데 이게 말이 좀 그래 그죠? 수학기에 풀 많으면 여러분들 수학하기 엄청 어려우세요 그죠? 아니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시기가 이제 이 빨리빨리 다니고 그래야 하니까. 결실기랬더니 화합이나 그 시기하고 맞춰버리니까 좀 애매하네요. 화합이나 시기하고 저는 오해인데요. 왜 화합이나 시기하고 뭐 영양경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과원은 사실은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가 걱정인가면 이 풀이 커져 있으면 아무래도 과원 내가 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지겠죠. 네,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한두 가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풀이 좀 초생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다른 관점에 봤을 때는 또 장애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복숭아 가온에 풀 몇 번 깎으세요? 수확할 때까지 몇 번 깎으세요? 한 5번 정도. 한 5번 정도 깎으세요? 예. 한 5번 정도 깎는데 그 일률적으로 깎으시죠? 한번 깎을 때 길이를 염두에 두고 자르지 않고 그냥 쫙 자르시죠, 그죠? 고정이 돼 있으니까. 네, 맞아. 기계가 고정돼 있어 놓으니까.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려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시기별로 길이를 달리해서 예치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시기별로 조금씩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품종별로 시기별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누군가 묻고 아니면 두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 기상 상황이 있고요. 기상 상황이 이 유공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두둑 높게 재배하는 게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그런 강우도 온다. 근데 이제 그런 강우가 단순히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강우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업해 놓은 어떤 그런 환경 요인들 있잖아요. 아까 뭐 잔존물이 막는다든지 명거배수 배수구를 막는다지 않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요. 암거배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명거배수와 관련된 이 부분은 약간 좀 등하시한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헤칼이 있고 또 배가 2개 아니에요? 쌍배가. 이거 배가 2개예요. 우리가 이제 헤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헤칼. 원래도 힘없이 헤칼은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네, 많이 발생합니다. 남원 이쪽 남쪽 지방은 조생종하고 중생종이 많으시잖아요. 만생종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죠? 조생종하고 중생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헤칼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죠. 조생종은 헤칼 좀 있어 하고 이렇게 감수하시는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중생종, 만생종에서 헤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헤칼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게 단순하게 이렇게 헤칼이 발생하면서 과일의 그 외형적인 모습만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그 헤칼이 났을 때 수확 전 낙과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헤칼을 안고 있는 그 과수예요. 핵이 2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경핵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핵이 붙으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경핵기답지 않은 어떤 성장으로 인해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니까 조생종 같은 경우는 그 경핵기가 짧으니까
설령 이렇게 헷갈이 났다 해도 수확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좀 제가 좀 과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감수하고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생종이나 만생종 같은 경우는 병해기 이후에도 생육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원래처럼 집중 감호가 온다든지 아니면 2020년처럼 일조가 부족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상 환경이 놓여지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낙과를 이렇게 조기에 익어버리고 조기에 떨어질 바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이 그럼 뭘까? 원인이 뭘까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적과를 너무 과하게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전쟁을 너무 많이, 강전쟁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경획기 무렵에 질소질린 흡수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죠? 물, 수분 스트레스 너무 많고 적고 하는 어떤 그런 수분 스트레스가 경획기 전후에서 발생했을 때는 백할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계속 노력해왔잖아요. 노력해왔는데도 이게 어느 해에 이 헥칼이 줄어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계속 헥칼이 문제가 돼요. 점점점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포분열기 아니 그 과분열 분화기에 복숭아 나무와의 영양 경합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 영양 경합이 뭘 우리가 이제 신경 썼던 거는 옛날 이야기 같아요. 이제는 우리 과원에서 영양 경합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은 있어요. 양분 불균형은 있을 수 있어요. 불균형은 점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양분이 부족한 상황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헥칼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으로요. 우리 재배 환경이 바뀐 건 우리가 인식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우리 과원에 영양이 넘쳐난다니까요.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헥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과원 환경이 특히 영양 환경이 많이 변해 있다라는 거 인식하는 것도 원래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2020년도에는 제가 복숭아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제일 심하게 이제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수학적 낙과 뭐 어느 정도 조금 있다라고 특히 이제 중만생종, 중생종, 만생종 쪽에서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때는 진짜 거짓말 같았어요. 내일 모레 수학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보고 잠깐 와보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연락이 없어요. 수학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개도 못 했다니. 저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 나중에 가면 진짜 처음부터 다 봤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할게요? 그거 다 이제 그대로 두기는 그거 하니까 다 걷어가지고 그 한쪽 옆에 노랑이 있는데 모아놨는데 이게 수북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돈인데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그렇대요. 이게 이런 수학적 낙과의 원인도 가장 큰 원인은 헥칼입니다. 헥칼이었어요. 헥칼이 특히 이제 중생종, 만생종 쪽에서 헥칼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지 않고에 따라서 이 비율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러면 우리 조생종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헥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 있어요. 지금보다 과를 좀 작게 키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보다 좀 작게?
원래 원래도 복숭아가 좀 컸어요. 작았어요. 아까 21년도, 22년도도 사실은 복숭아가 그렇게 큰 해는 아니에요, 그죠? 큰 해는 아니에요. 큰 해는 아닌데 당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엄청 이렇게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저는 초기에는 원래 전반적으로 복숭아 과가 좀 커질 거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크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특히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굉장히 크게 키우시는 분들 기술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좀 크게 키우시는데 원래 역시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조생종 역시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키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실 거예요. 금액이 다른데요. 그죠? 금액이 다른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바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원에 영양이 너무 많은데 과는 크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둬도 클 수밖에 없어요. 저가만 잘 해놓으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줄이지는 못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착과량을 더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착과량.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과량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퇴비와 비료도 더 줘야겠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착과량을 좀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착과량이라는 거는 최종 수확하는 착과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 수확하는 착과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세 조절용 열매 달아놓잖아요. 이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결과지를 좀 더 더 붙여서 전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과지를 줄여서 전정해야 될까요? 네, 결과지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두세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수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일은 달되 중간에 촉과하시라. 중간에. 그러면 조생종 쪽에서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이것도 또 문제였어요. 과비율 증상. 이게 사실은 이쪽 남은 분들은 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조생종 쪽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만생종, 특히 이제 만생종 있잖아요. 만생종 장원 한도가 만밀이라는 품종이 이게 이 조생종은 조생종 나름의 그 품종의 그 메리트가 있어요. 처음 나오는 그 빨간 복숭아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만생종은 만생종 나름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대 딱 들어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무거워 그죠? 묵직하잖아요. 그 묵직함이 이게 이제 사람 참 기분 좋게 만들고 생산하는 입장에서 우리 농가분들 신나게 만드는데 근데 이게 딸라고 이게 나무에서 딱 따가지고 딱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물론 따기 전에도 딱 보면 얼핏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딱 따서 묵직한 걸 느끼면서 기분 좋다고 생각해서 딱 보면 전부 다예요. 상품으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상품으로 못 팔더라고요.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죠? 뭐 비품은 비품이에요, 그죠? 이것도 병원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생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탄저병이나 뭐 세균구멍병이나 뭐 이런 거 세균구멍병도 약간 그런데 이렇게 과육까지 이렇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 표면만 그래요. 과 껍질만 벗겨내면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재배 환경, 특히 우리 과원 환경이 바뀌어 있다. 우리 과원 환경 자체가 영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기까지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복숭아 과원에 보면 2차 성장 안 한 복숭아 가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 비료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마 원래는 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도 이 재미를 못 봐가지고 나는 내방 쳤었어. 내팽개 쳤었는데 진짜로 감사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아유 너 독서하고 왜 저렇게 컸어? 가지고 왜 이렇게 전부 다 2차 성장 다 해버렸네?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뭔가면 우리 과원에 그만큼 영양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올 겨울도 좀 걱정이 돼요. 언론에서는 다들 보면 따뜻한 겨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따뜻한 겨울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결코 따뜻한 겨울일 것 같지 않아요. 뭔가면 그 편차 있잖아요. 편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편차가 지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장난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편차에 이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막 마이너스 16도, 17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적응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상 7도, 8도 했다가 영하 10도, 12도 이렇게 떨어지면 영하 10도, 12도는 뭐 애게게 쉽잖아요. 근데 이 온도 편차가 얼마예요? 이걸 생각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겨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근거로 2차 성장이에요. 얘를 유발하는 2차 성장. 우리 과원이 너무 과범하잖아요. 과범한 어떤 그런 부분. 그게 좀 걱정되는데 지금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뭐 이런저런 약도 치고 뭐 생육기 때 전정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과원의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과원에 영양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넘치는 정도는 아닌 적정한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생육기 전정이라든지 적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무 컨트롤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해보면 어때요? 적심이나 이거 생육기 때 전정을 해보면 돌아서면 막 성장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도 우리 과원이 좀 변했다. 영양 상태가 좀 많다라는 거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이것도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과육이상 증상이에요. 과육이상 증상. 이 지역도 자두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저희들 지역에서 자두 하시는 분들 중에 추이라는 품종 아시죠? 네. 만생종 하시는 분이 저희들 한 30농가 정도 돼요. 30농가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확하신 분은 5분도 안 됐어요. 5분. 요게 자두거든요. 이 안이 이렇게 갈변되면서 먼저 익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확 한 5일 전, 6일 전에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한 5일 있다가 이거 따야겠다 생각하고 밭에 딱 올라가서 땄어요. 수확해가지고 출하했어요. 근데 공판장에서 전부 다 크레임이 걸려버려요. 전부 이렇게. 우리 농가분들이 그래요. 내가 5일 전에, 4일 전에 내가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고 그냥 따서 올리는데 이런 직거래 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막 전화 오고 이거 좀 상한 거 아니냐고. 이게 이제 과육 이상 증상이잖아요. 이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우리 복숭아에도 있어요. 복숭아에도 원래 조금 나타났어요. 이거는 만생종보다는 조생종, 중생종 쪽에 특히 이제 중생종 쪽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7월 한 20일부터 시작해서 8월 한 10일 사이 공통점이 뭐예요? 7월 20일에서 8월 15일 사이 온도가 제일 뜨겁잖아요. 온도가 뜨거워. 온도 때문에 온도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고 온도가 그렇게 높은 온도 지속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다른 어느 해보다 2021년도, 22년도보다도 더 많았어요. 올해가. 이게 단순히
고온 때문에인 거는 맞긴 맞는데 우리 복숭아가 그 고온을 견디는 내성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자두에서 자두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를 이렇게 면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확전 전정을 하잖아요. 복숭아도 수확전 전정 하잖아요. 이 자두도 수확전 전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시에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해요. 이런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온기에 생육기 전정, 수확전 전정 이 부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래요. 일정 온도에서 그 온도가 높아지 그 온도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우리 복숭아가 이 저항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육기에도 그렇게 지나친 그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이것도 뭐하고 연결돼요? 영양 관리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우리 광원에 영양이 많다 아니면 뭐 많지 않다면 내가 이제 그 영양 관리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라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이것 또한 원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책은 원래도 마찬가지인데 이 녹물처럼 흐르면서요. 녹물처럼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주면 여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그러다가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한 2년, 3년 차 나무도 죽지만 제가 봤을 때는 5년 차 미만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말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근데 한 10년 정도 넘어간 거는 그래도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나무들은 다 죽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년 차쯤 되는 나무였는데 이 위쪽에, 이 아래쪽이 아니고요. 위쪽에부터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녹물처럼 이렇게 흐르면서 나무가 죽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쪽 지역에 교육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양의 문제인지 묘목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토양의 문제도 그리고 묘목의 문제도 어떤 병원균의 문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 농촌진흥청 쪽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연구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저희들 옥천 지역에서 전국 복숭아 사랑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관계 연구사분들도 요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복숭아를 재배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가 죽어나가면 진짜 가슴 아파요, 그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막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 농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죽은 자리에 흙을 완전히 다 이렇게 완전 기토하듯이 다른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도 보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대목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죽는 나무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건 없지만 요 부분 역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 재료 환경과 그리고 기상 환경이든지 토양 환경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 새파랗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보면 잘라 보면
수액이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끈끈한 어떤 그 점질처럼 수지 우리 이제 복숭아나무 수지가 있잖아요. 그 수지가 이 나무 안에 세포 있는 그 안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되면 수분이나 양분이 이제 공급이 안 되겠죠, 그죠?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런 현상 가지고 하여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양. 이거는 제가 과거에 제가 요 모습을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이제 녹천 지역 이제 복숭아 수산지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집화장이 있어요. 집화장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런 복숭아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복숭아 딱 보시면서 뭔 생각이 딱 드시나요? 아니, 이 복숭아 그러니까 헤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맞아요. 헤칼 이거 헤칼 난 것 같아요. 얘도 헤칼 난 것 같아요. 헤칼도 헤칼이고 조기 수확한 거 같지 않았어요? 네, 조기 수확.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조기 수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그 고령화라든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기 수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아까 그 과유기상 증상 있잖아요. 자두 과유기상 증상. 저희들 지역에 30농가 중에서 5농가만 정상적으로 수확했다고 했던 그 5농가는 어떻게 수확했을까요? 그 5일 전에 수확을 해버렸어요. 조기 수확. 네. 5일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제 생산자 입장이니까 그죠? 생산자 입장이니까 5일 전에 수확하는 거하고 5일 후에 수확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어떨까요? 네. 우리 복숭아 5일 크면 어때요? 이거 엄청 크잖아요. 16가가 12가 되는 건 1도 안 돼요, 그죠? 색도 마찬가지고 과 크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기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무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위에 복숭아 있고요. 복숭아 달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만큼의 복숭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숭아의 품질을 우리한테 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우리 수확하는 복숭아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나무가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이 나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다. 너무 일률적으로 수확 시기를 딱 정해서 그 시기에 아니면 수확 못한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평균이라는 말, 평균이라 그러면 우리는 표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평균, 표준, 뭐 비슷하게 쓰잖아요. 우리 지명청에서 발간한 그 영농교본도 보면 표준 영농교본 들어보셨죠? 복숭아 표준 영농교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남원에 계신 분들도 그거 볼 거고 저쪽에 강원도 원주에 계신 분들도 그거 볼 텐데 남원과 원주는 기상 환경이나 토양 환경이나 이게 완전히 다 다를 텐데 이거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복숭아를 재배하면 될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되어 왔는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안 될 요인들이 점점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 지역은 헤칼이나 수확전 낙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조위의 부분보다는 조금 덜한 거죠. 과피 올록 증상이나 이런 부분은 조위보다 좀 덜해요. 근데 여기는 조생종에 있어서의 헤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당면한 문제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한 가지 표준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겠네요.
헤칼 원인에 있어서의 그 표준 이걸 설정할 수 있겠네요. 못 설정해. 이제 설정 못합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의 과원의 토양 pH가 다르고 물리성이 다르고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제 뭐 물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퇴비가 거름이 많고 적고 이거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 그거는 기본이고 pH가 다른데 관수하는 방법이 다른데 위치가 다르고 지형이 다른데 이것까지도 이제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새해농설교육 때 교육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서울대 트렌드 연구소인가 뭐 거기서 소비자 트렌드 10대 트렌드라고 했고 제일 먼저 딱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평균 상식. 평균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비싼 소비하는 소비자, 그리고 싼 거 소비하는 소비자 이렇게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양극화. 소비자가 양극화되면 우리 생산자는 어때요? 생산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표준, 평균 이것만 고집해서는 이거 안 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산하는 그 복숭아를 최고 품질 아니면 최저 품질이라면 좀 그러나 우리는 최고 품질 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중간쯤 하는 복숭아 아무도 안 사 먹습니다. 그러려면 표준 영농 교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우리 지금까지 마인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과원에 맞는 우리 과원에 적합한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걸로 새롭게 이렇게 개척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올해 그 복숭아 재배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 아닌가 싶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개별론과 단위의 어떤 그 새로운 시각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별 농가별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직접. 그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월별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